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봐도 이상 없어요 라고 하는데 나는 분명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답답하고 머리가 멍하고 잠은 안 오고 몸은 여기저기가 다 아프고 그래서 병원을 계속 바꿔가면서 다니게 됩니다. 응급실도 가보고 내과, 신경과, 정신과까지. 근데 결국 돌아오는 말은 똑같아요. 스트레스네요. 예민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면 단순히 기분 나쁜 일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스트레스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나 직장, 가족 문제, 트라우마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요. 과로나 수면 부족, 만성 피로에서 오는 육체적인 스트레스, 마지막으로 카페인의 과다 섭취, 음주, 흡연, 혈당 변동에서 오는 화학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현재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지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상태 중에서 최근 1, 2주 기준으로 해당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는 자율신경이 과활성되면서 나타나는 신호인데요.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손발이 차고 땀이 많아지는 증상 등입니다. 두 번째는 뇌 기능이 저하되는 신호인데요. 머리가 멍하거나 집중이 잘 안 되고 말이 잘 안 나오거나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 문제인데요. 누우면 바로 잠들지 못하거나 새벽에 자주 깨고 자도 개운하지 않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장과 대사의 변화인데요. 이유 없이 체하거나 더부룩하고 식욕이 확 줄거나 폭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중에서 1, 2주 안에 3개 이상 증상이 있다면 스트레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이고요. 5개 이상이면 이미 자율신경이 무너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단계에서는 검사에도 정상으로 나오는데 이미 몸은 망가지고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율신경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몸을 자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심장을 뛰게 하고 소화를 시키고 체온을 조절하고 호흡을 조절하는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이에요. 근데 강한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이 시스템이 오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마치 사자나 곰을 마주쳤을 때처럼 우리 몸은 생존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게 되는데요. 심장이 빨리 뛰고 몸이 긴장되고 불안감이 올라오고 예민해집니다. 흔히 말하는 화병이 난 상태인데요. 이렇게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몸이 긴장을 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몸이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긴장했던 부분들이 반드시 이완이 되어줘야 하는데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몸이 계속해서 켜진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돌아와야 할 기능들이 흔들리게 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답답하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이유 없이 체하는 증상 말이죠. 여기서 이러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뇌로 가는 혈류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머리가 멍하고 집중도 안 되고 말이 잘 안 나오는 흔히 말하는 브레인 포그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의 혈류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호르몬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신경계의 문제가 내분비계로 확장되는 단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세로토닌 감소로 인한 우울감이 나타날 수 있고요. 도파민 저하로 인한 무기력, 멜라토닌 감소로 인한 수면 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단순 스트레스가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 불면이 동반된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만성화되면 면역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는데요. 몸의 전반적인 대사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어디가 심하게 아파서 검사상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만성적인 염증이 서서히 우리 몸을 갉아먹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감기도 잘 걸리게 되고 한번 아프면 오래 가고 피부 질환이 증가하게 되고 관절이 한두 군데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쌓이게 되면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즉 스트레스는 느낌이 아니라 신경에서 호르몬, 면역까지 이어지는 연쇄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이 생기는 의문들이 있는데요. 이걸 다 자율신경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당연히 모든 걸 자율신경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 갑상선 문제, 빈혈, 실제 염증 질환 등 확실히 수치로 나오거나
초음파나 각종 검사로 진단을 쉽게 할 수 있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치료가 쉬운데요. 문제는 실무에서는 진단을 내리기 힘든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는데, 더 문제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검사를 해보고, 검사를 해도 원인이 파악이 되지 않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이상으로 판단을 해보고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어렵긴 합니다. 제가 완벽주의라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인데요. 요즘에는 유튜브 원고를 매일같이 작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원고를 쓸까? 완벽한 원고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런 고민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가족 때문에,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데요.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아니라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 영상의 핵심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율신경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수면인데요. 수면 리듬이 깨지면 자율신경이 바로 망가지기 때문에 이 리듬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제가 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에 링크 올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과활성화된 교감신경을 낮추는 방법인데요.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된 분들은 몸이 계속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몸에게 이제 지금은 안전해 라고 안전 신호를 반복적으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신호는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천천히 리듬을 타면서 걷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반복적으로 입력해줘야 한다는 의미가 한 번에 푹 쉬어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닌데요. 오히려 한 번에 푹 쉬기보다는 짧고 자주 반복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오전에 3분 동안 리듬을 타면서 천천히 걷고요. 점심에는 5분간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저녁에는 10분 동안 천천히 호흡하고 이렇게 나눠서 우리 몸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10분 천천히 호흡법이 가장 핵심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흡법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과 단 10분이라는 시간만 있으면 되는데 그에 대비해서 효과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오늘 당장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보세요. 호흡법의 핵심은 들숨보다 날숨이 더 길어야 한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우리 몸은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산소를 보충하려고 들이마시는 숨이 내쉬는 숨보다 더 길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반대로 해서 내쉬는 숨을 더 길게 해주면 우리 몸에게 지금은 안전해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비율은 3초를 들이마시고 6초를 내쉬는 것이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비율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날숨이 들숨보다 2배 정도 더 길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식호흡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식호흡을 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한 손은 배에 올려주시고 한 손은 가슴에 올리고 턱과 어깨에 힘을 빼고 호흡을 할 때 가슴보다는 배가 먼저 움직이게끔 호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10분에 놀라운 효과를 경험해 보세요. 세 번째는 식습관 조절인데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금 위험한 상태이니 에너지를 더 빨리 풀어서 보충해줘 라고 뇌에서 명령하게 되고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 체내 포도당이 증가하게 되면서 혈당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여기에서 혈당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멍해지거나 어지럽거나 하는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게 다시 우리 몸을 스트레스로 인식을 해서 혈당을 더 증가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혈당을 확 상승시키는 음식들이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를 더 심하게 만들어서 스트레스의 상황을 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음식 조절이 중요합니다. 건강식을 먹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실적인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탄수화물 단독 섭취를 줄이시고요. 항상 음식은 야채나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먼저 장을 코팅해 주면서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춰서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해 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충분한 영양 성분들을 섭취해 주는 거예요. 음식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을 다 섭취해 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미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과 같은 경우에는 몸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나 효소들이 바닥이 나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양제로 먼저 채워준다면 회복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약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체감 효과도 빠른 것이 마그네슘이고요. 한국인 성인 기준으로도 대부분 부족한 상태라고 통계에 나와 있고요.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 마그네슘 소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부족한 상태겠죠. 그 다음으로 좋은 성분이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아슈와간다와 테아닌입니다. 둘 다 스트레스 축에 관여를 해서 코티졸의 분비를 줄여주고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영양제 성분들입니다. 이 성분들은 졸리는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낮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멜라토닌인데요. 수면 리듬이 깨진 분들한테는 너무나 유용한 성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약품인 수면제보다는 약하지만 식품을 농축한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음식보다 좋고 부작용도 훨씬 덜하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양제나 의약품이 만능 해결책은 절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 건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에요. 잠을 제대로 자고 움직이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먹는 것을 관리하는 것, 이 기본이 잡혀 있을 때 영양제나 의약품이 비로소 제대로 된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양제를 안 먹어도 건강한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이긴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영양제로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좋은 원료,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제품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옆집 약사는 여러분이 이왕 드시는 영양제라면 제대로 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몸이 편안해지셨나요? 댓글에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